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이면서 또 에너지가 안 흡수되니까 흡열반응을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광합성, 즉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은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냐? 그렇지 않아. 이 광합성을 하는, 즉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지? 독립 영양생물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얘는 오로지 독립 영양생물만 진행한다. 독립 영양생물에서만 이것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에너지의 변환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를 바꾸는 과정인데, 그럼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지? 들어왔던 빛에너지, 그렇죠? 빛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광합성이 진행되면 유기물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 사람 같은 종속 영양생물은 유기물을 활성화할 수 있다 없다? 활성화할 수 없다.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에게 사람 같은 세포호흡만 진행할 수 있는 종속 영양생물에게 유기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유기 양분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만 진행하는 종속 영양생물에게 유기 양분을 제공하고 또 무엇도 제공할 수 있나? 우리가 세포 파괴에서 어떤 기체가 필요해? 산소 기체가 필요하지. 여기서 산소 기체가 필요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 양분도 제공하고 산소도 제공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다라고 한번 알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결국은 포장 속에 담겨있는 ATP라고 포장 속에 담겨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바로 빛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다시 쓸 수 없으니까 이 빛에너지를 우리 생태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뭐야? 광합성이야. 그러니까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생태계 쪽으로 받아들이는 최초의 반응이 바로 뭐다? 광합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광합성은 어디에서 진행됩니까? 독립영양생물에서 진행되고요. 독립영양생물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진행됩니다. 저번에 엽록체 구조 잠깐 설명 들었어요. 그렇죠? 자, 엽록체 특징을 정리해보면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들이 뭘 갖고 있다? DNA를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을 흡수할 수 있는 색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 색소를 뭐라고 해요?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죠? 이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자, 광합성인데, 그럼 광합성에서 필요한 요인들 뭐가 있나요? 자, 그래서 이거 정해보자. 자, 광합성에 필요한 꼭 세 가지 요인,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해요.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하는데, 자, 광합성의 3대 요인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기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빛이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되는 것은 포단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CO2, H2O, 빛을 각각 용도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O2가 광합성에 사용되는 이유는 산소 때문이야, 탄소 때문이야? 탄소를 사용하려는 걸까, 산소를 사용하려는 걸까? 탄소. 그래서 얘를 탄소원이라고 해요. 탄소.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물이 써요. 자, 물이 쓰는 것은 수소를 쓰는 걸까, 아니면은 산소를 쓰는 걸까? 수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원. H1이 맞나요? 수소원이 맞나요? 응? H1이 맞아요? 수소원이 맞아요? 그게 그러죠. 수소원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탄소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물은 수소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체가 광합성할 때 물을 바꿔낸 이유가 물에 H2를 다 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소만 뺐은 거야. 수소만 뺐고 산소는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광합성 결과 발생한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 요 산소는 물로부터 비롯됐어요. 그러니까 물이 분해가 되어서 산소가 나는 거죠. 쭉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빛에너지는 광합성에 필요한 에너지원, 이렇게. 그래서 광합성에 필요한 3대 요인은 탄소원, 수소원, 에너지원, 이렇게 세 가지 포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3대 요인은 여기서 필요한 세 가지 원, 이렇게 분포하지 않고요. 광합성 3대 요인은 먼저 CO2의 농도, CO2가 충분히 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빛의 세기, 빛이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 이 세 가지를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가지 공주인 생기게 되는데, 그럼
그럼 광합성 할 때 물이 쓰게 되는데 왜 물은 광합성의 3대 요인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 분명히 광합성 과정에 물이 포함되고 물이 썼는데 왜 광합성의 3대 요인은 CO2의 농도, 빛의 세기, 온도 세 가지만 있고 왜 물은 제외합니까? 자, 물이 제외되는 이유를 한번 보자. 일단 쓰자. 일단 물 쓰고서 물은 제외되는 거예요. 자, 물은 광합성의 3, 그럼 물이 없어도 광합성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물이 광합성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과정에서 쓰이는 용도가 수소원이에요. 얘는 수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을 쓰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합성하는 생물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 수소를 빼쓰기 위해서 물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 물을 받아들여서 수소만 빼쓰고 산소를 밖으로 내보내버려요. 근데 모든 생물이 그러냐? 그렇진 않아. 일부 생물들은 이 수소원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녹색 식물은 물을 쓰는데 어떤 세균들은 그냥 수소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H2S, 황화수소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소원은 반드시 물을 쓰라는 법은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수소를 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황화수소를 쓸 수도 있어요. 물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은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가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 빛, 온도는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광합성의 3대 요인이라고 물은 빠져있다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럼 여기서 참고로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광합성할 때 수소원을 물로 쓴다면 그때 발생하는 기체는 어떤 기체가 발생합니까? 여기서 수소만 뺐으니까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산소 기체가 발생하겠지? 근데 만약에 수소 기체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기체도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황화수소를 쓴다면 황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합성하는 세균들을 보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런 기체가 발생하지 않거나 황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수소원은 그 생물의 종류에 따라 수소원은 가면 그때그때 달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물은 제외되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광합성 3대 이론이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세기, 온도 요 세 가지인데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어떤 하나라도 부족하는 광합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충분히 주고 빛도 아주 충분하게 줬는데 온도가 적합하지 않다. 그럼 온도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 반대로 온도는 적합하고 빛도 충분히 줬는데 CO2가 부족해. 그럼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차고 넘치가 중요하지 않고 부족한 요인이 얼마나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충족돼도 부족한 요인이 한 가지가 존재한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광합성은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족한 요인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부족한 요인 있지? 부족한 걸 뭐라고 하냐면 한정 요인이라고 해요. 한정 요인 또 다른 말로 제한 요인이라고 해요. 한정 요인, 제한 요인.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은 한정 요인 또는 제한 요인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광합성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족하고 이게 아무리 많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족한 요인이 없어야 된다. 그 부족한 요인을 바로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O2의 농도, 자 CO2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언급했듯이 광합성 과정에서 탄소원으로 사용되는 건데, 자 이 CO2의 농도가 광합성과 어떤 관련이 있나 한번 보자.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그리고 이쪽 x축이 CO2의 농도야. 자 CO2 농도고 그 다음에 y축이 광합성량이야. 자 지금 내가 하는 실험은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서 광합성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체크할 거야. 이때 CO2의 농도만 변화시킬 뿐 나머지 빛의 색이나 온도는 최적 조건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요것만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조작변이 되는 거야. 나머지 다 똑같이 최적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광합성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CO2를 안 주고 CO2를 주면서 광합성이 하는 걸 한번 잘 봤더니 광합성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CO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CO2를 증가시키면 족족 광합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계치에 도달되면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고, 그러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일정한 CO2 농도 이상이 되면 CO2를 많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그럼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서 포장을 만들 때 이 포장을 모아 여기 CO2를 모아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놈이 누구냐? 바로 효소야. 근데 그 효소의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효소가 여기에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것을 모든 효소가 어떻게 되고 있다? 효소가 포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지. 효소가 포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효소가 현재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풀 가공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CO2를 더 많이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CO2를 처리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빛의 세계라는 거죠. 자, 빛. 자, 여기가 빛입니다. 빛의 색이고요. 자, 빛의 색이고 여기가 광합성이라고 했죠. 자, 그럼 요번 실험에서는 빛의 색이만 바꿔줍니다. 온도나 CO2는 최저 폭을 맞춰주고 빛의 색만 변화시켰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색이 세면 셀수록 광합성은 점점 더 증가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아무리 빛의 색을 증가시켜도 광합성량은 증가하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영역소가 있는데 이 영역소의 양이 한정되는 거예요. 무조건 빛이 많이 온다고 해서 많이 흡수할 수는 아니겠지. 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소의 양이 한정되기 때문에 포화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최대치 양,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광포점은 식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의 최대치 양을 바로 광포점으로 본다.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온도 한번 보자. 온도. 자, 온도. 자, 온도고 여기가 광합성이다. 자,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광합성을 측정을 했어요. 이 온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효소야. 효소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겠죠? 저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래서 얘는 효소의 활성그래프하고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돼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한 35에서 40도에서 최고 활성을 안 돼요. 너무 온도가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합성의 3대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온도를 35, 40도로 최저 폭을 맞춰준다 할지라도 CO2가 부족하다면 CO2 때문에 우리가 광합성을 잘못해요. 그렇죠? 한정률이나 제한율이 없어야지 광합성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빛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빛을 이야기할 건데 이 빛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빛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빛이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빛의 색이 얼마나 빛이 세냐, 약하냐. 또 하나는 빛의 파장. 빛의 파장에 따라서 광합성을 잘하냐 못하냐. 이 두 가지 볼 겁니다. 요게 중앙까지는 안 나와요. 근데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지만 충분히 잘할 수 있어야 믿습니다. 자, 먼저 광합성의 세계 한번 보자. 빛의 세계 한번 보자. 자, 빛의 세계가 세면 셀수록 광합성이 증가해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요. 얘는 광합성도 하고 세포 호흡도 하겠지. 그래서 얘가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의 식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받아들여서 포도당 C6H12O6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야겠지. 그 다음에 세포호흡도예요. 세포호흡 반대야. 세포호흡은 C6H12O6 플러스 O2 그 다음에 CO2 플러스 H2 이 두 가지 같이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다르기 때문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하나 함정이 있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비대면자 들어갑니다. 여기 비대면자 들어가서 비대면자를 받아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렇게 글루코스, 포당을 만드는 광합성이야. 근데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포당을 반대로 산소 절주해서 CO2와 H로 분해해요. 분해하게 되면 반대로 거기서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식물이 두 가지 다를 수 있는데 자, 일단 광합성은 반드시 빛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할까 낮에 할까? 낮에요.
맞이할 것이고요. 세포호흡,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ATP 형태의 에너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한시라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언제 할까? 맨날. 항상. 단건 맞은건에 얘는 항상 합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한번 보자. 이 그래프가 있고요. 이쪽 X축이 빛의 세계야. 빛의 세기고 Y축은 CO2의 출입이야. Y축 잘 봐. 우리 CO2의 출입이야. CO2 출입인데 만약에 광합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CO2가 안으로 흡수되겠지. 얘는 CO2가 안으로 흡수되는 반응이고요. 세포호흡은 반대로 CO2가 방출되겠지. CO2가 방출되는 반응이야. 그 다음에 광합성은 낮에만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세포호흡은 항상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양은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식물체가 하는 세포호흡은 빛의 세기와 관계없어요. 얘가 들고 뛰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CO2의 방출량은 거의 일정해요. 거의 큰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Y축이 CO2 출입인데 여기 0이 되는 거고 위쪽 하면 CO2를 흡수하는 양이 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CO2 방출량이 되는 거예요. 위쪽은 CO2 흡수량, 아래쪽은 CO2 방출량이야. 자, 여기가 빛의 색이고 그럼 잘 따라보자. 자, 빛을 전혀 주지 않았어. 그럼 이 식물은 무엇만 할까? 호흡만. 세포만 하겠지. 그럼 세포만 한다면 CO2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방출된 것이 보겠지? CO2가 방출된단 말이야. 자, CO2가 이만큼 방출된다 치자. 자, 90이라 치자. 그럼 이 90이라는 수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항상 90만큼 방출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에. 근데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어. 빛의 세기를 증가시켰더니 CO2의 방출량이 서서히 줄어요. 그럼 얘가 세포량이 줄어드는 거야? 아니요. 아니지. 무슨 식으로 줄어드는 거야? 광합성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광합성을 했기 때문에 CO2 방출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세포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세포량은 고정이고 광합성을 하면서 일부 CO2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CO2 방출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이 상태에서 빛의 세기를 계속 증가시키게 되면 어느 정도 순간에가 되면 이 식물 밖으로 기체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식물 죽는 거야? 아니겠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 세포음량과 광합성. 세포음량과 광합성량이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 세기를 보상점이라고 해요. 보상점이라고 그러고 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량과 세포음량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해요. 그럼 하루에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상태라고 보여주면 보상점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만날 수 있을까요? 2번 만나겠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물론 날씨가 막 따뜻하다 그러면 여러 번 만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2번 정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상점에서 이 식물이 한 CO2 흡수량은 얼마야? 0. 0이야? 흡수량이요? 실제 CO2 흡수량 90만큼 흡수되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기체 출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 이 상태에서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켰어.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때 빛의 세기를 뭐라고 했지? 이때 빛의 세기를 광화점이라고 했잖아. 광화점이라고. 그 다음에 이 광화점에서 CO2의 흡수량을 봤더니 CO2 흡수량이 100이라고 하잖아. 100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식물이 광화점에서 한 실제 광합성량, CO2 흡수량 실제는 얼마야? 실제로. 190. 190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총 광합성, 이 식물이 한 총 광합성. 총 광합성량은 190이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N으로 볼 때는 100만 흑장수를 보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100 있죠? 요 수치, 요 100을 뭐라 그러냐면 순광합성이라고. 순광합성량. 그래서 왜 순광합성이냐면 얘가 190만큼 광합성했어. 근데 90만큼 어떻게 됐어? 세포를 통해서 소비했지.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남은 건 얼마나 남아? 요거만큼 남는 겁니다. 그래서 순광합성량이 100이 되는 거고, 요 순광합성량만큼 그 식물을 뭐 할 수 있을까? 생장을 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을 보상점 이하에 빚어주게 되면 그 식물 어떻게 될까? 결국은 죽게 되겠지? 그 다음에 보상점만큼 빚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존만 하겠지. 그렇죠? 그냥 버티만 한다는 거예요. 생장도 못해요. 그 다음에 보상점보다 더 큰 빚을 주게 되면 생장을 하는데 얼마만큼 생장할 수 있냐? 요거 차이 나는 거만 순광합성량 만큼 생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고요. 식물이 있는데 나처럼 키가 큰 나무가 하나 있고요. 제 손가락보다 짧은. 가lum이처럼 키가 작은 나무가 있다 치자. 이게 가lum이처럼 키가 작은 나무가 있다 치자. 여기 해삼이자. 해보시다 치자. 그러면 이 키 큰 나무와 키 작은 나무 봤을 때 어느 나무가 더 햇빛을 많이 받을까? 왼쪽. 키 큰 나무가 그렇죠. 그래서 이 키 큰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양지식물이라고 해요. 반면에 가lum이처럼 키가 작은 나무를 뭐라고 할까? 음지식물이라고 해요. 음지식물. 자, 그러면 햇빛을 비치게 되면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는데 이쪽 양지식물이 키가 큰 상태에서 햇빛을 가리게 되니까 음지식물인 쪽은 근디지겠지. 그럼 음지식물이 죽어야 정상인 거야. 근데 음지식물은 어때? 잘 버텨요. 왜 그럴까?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뭐지? 그렇지. 고상점이 낮아요. 고상점. 그래서 여기 근디지인데 내가 버텨준 것은 음지식물이 양지식물에 비해서 고상점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양지식물이 이렇게 된다면 음지식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치? 더 적은 빛을 갖고도 이 식물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쓴 것이 양지식물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쓴 것이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양지식물에 비해서 음지식물이 보상점이 더 작다. 보상점이 낮고요. 그 다음에 세포음량도 작고 총광합성량도 적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보상점이 양지식물에 비해서 보상이 낮기 때문에 훨씬 잘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네, 노조로 다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심화가 좀 잘해볼게요. 자, 심화가 좀 자, 심화가 좀인데 우리가 이제 대관령 같은 데 가면 그 대관령 같은 데서 배추나 물을 길러요. 그렇게 재배하는 그 채소를 고냉지 채소라고 해요. 고냉지 채소라고 해요. 고냉지 채소. 이 고냉지 채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지에서 식물을 기르는 거예요. 높은 산지에서. 그러면 이 고냉지 채소는 다른 평지에서 기르는 식물에 비해서 생장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무나 배추를 기르게 되는데 무나 배추가 훨씬 더 커요. 왜? 높은 산지에서 기르는 이 고냉지 채소는 평지에서 기르는 것보다 더 생장이 좋을까? 햇빛이 더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더 많다. 그럼 상색이 높이 올라가면 더 더워져야지. 그렇죠? 그렇네. 근데 높은 상색이 올라갈 때 더 추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것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 때문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봤을 때 산에 얼마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알았는데. 일조량은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자, 높은 산지야. 그럼 얘는 낮 동안에 낮에는 평지하고 그 산지, 그러니까 평지하고 높은 고산지대, 산지의 기온,
일조량 이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낮 동안에 일조량은 다 비슷해요. 기온도 비슷하고. 근데 밤이 되지? 밤이 되면 기온을 비교하게 되면 산지와 그 다음에 평지를 비교해보면 산지가 기온이 뚝 떨어져요. 깜깜한 밤중에. 그 깜깜한 밤중에 방학도 못하지. 뭐만 할 수 있어? 세포고만 할 수 있지. 그렇지? 근데 깜깜한 밤에 이 산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산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얘가 세포 포미안이 어떻게 될까? 세포미안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 세포미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얘가 한 총 광합성이라는 변화가 오는데 세포 호흡에 소비되는 영양분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니까 남는 순광합성량이 없어요. 순광합성량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공인채소의 성장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가능 이해됐지? 가능 이해됐어? 그럼 다 이해한 거지? 소피아는 맨날 가니까 나한테 당하니까 가니까 나도 생물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죽습니다. 예. 자, 이 심오하게 이해했죠? 자, 그러면 빛의 색이 봤어요. 자, 그다음에 빛의 파장 한번 보자. 자, 빛의 파장 한번 보자. 준서야, 이거 무슨 색깔인가? 위험하다 위험해. 위험하다 위험해. 야 페리그로 보니? 보라색이라 해. 분홍 색깔이야, 그렇지? 그 분홍 색깔인데 뭐 빨간색으로 치자. 자, 빨간색을 가져간다면 여기 형광등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도남파천 노주빨 오마지 판에 나오는 거야. 와서 이 빨간색 펜에 맞은 다음에 나머지 흡사하고 빨간색 파장만 반사를 뜨면 우리 눈에 뭘 보이는 거야? 빨간색. 파란색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물이 그 파장의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색깔을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우리가 식물의 이파를 보게 되면 식물의 이파는 무슨 색깔이 돼요? 초록색. 초록색을 뜨지. 그러면 식물의 이파는 초록색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요.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겁니다. 여기 향이 있고요. 향에서 5만 가지 파장이 나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도남파천 노주빨 5만 가지 파장이 나오고요. 여기에 식물의 잎이 이렇게 있는데 식물의 잎에 맞은 다음에 나머지 잎은 흡수하고 오로지 초록색 파장만 반사합니다. 결국은 식물체가 광합성을 이용하는 파장은 녹색은 이용하잖아요. 녹색을 이용하지 않아요. 녹색을 좋아하는 녹색을 이용하지 않고 반사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물체가 녹색을 반사시킨다고? 그럼 어떤 빛을 흡수하는 거야? 자, 빛의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빨간색이랑 이 파장이죠.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려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물려치게 되는데 물론 빛은 두 가지 성질 같이 갖고 있죠?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 같이 갖고 있어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을 뭐라고 해요? 양자 역학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물려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부터 산,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걸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이라고 부르고 이 파장이 짧으냐 기냐에 따라서 장파장 또는 단파장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단파장이 있다고 하고요. 단파장이 있고 파장이 중간 정도면 중파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중파장이고요. 파장이 길다는 건 뭐라고 할까? 장파장. 장파장이 됩니다.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 이렇게 되고요. 파장이 짧은 무슨 색깔이 있을까? 청남색을 그러니까 청남색을 띠고 중파장은 어떻게 될까? 중파장이 빨주노초 초록 색깔 녹색을 띱니다. 그다음에 장파장일 때는 빨주 도남파초 노주빨 무슨 색깔? 적색을. 근데 여기
청남색 파장부터 적색 파장까지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가시방선을 불러요. 가시방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시방선은 이 가시를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를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시방선이고 단파장, 그러니까 청남색 파장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우리는 안 보여. 그래서 이 청남색을 다른 말로 보라색이라고 불러요. 보라색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자색이래요. 그래서 얘는 자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니까 뭐가 되죠? 자외선이 되죠. 자외선. 그래서 울트라 바이올렛 UV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적색 파장보다 파장이 역시 더 길면 우리는 안 보여. 얘는 무슨 색일까요? 적외선이 되죠. 적외선이 되고 조용히 적외선 영어로 뭐라 그래? 정답. 적. 레드. IR선이라고요. IR. 인프라레드 그래서 IR선입니다. 자, 근데 식물은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용하지 못하고 여기는 가시광선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을 필요한데 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적외선 아니란 말이야. 적외선을 많이 이용한다면 햇빛이 없어도 되죠. 태양,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될 때 무슨 형태야? 적외선 형태잖아. 그렇지? 근데 적외선 이용 못하고 가시광선만 이용한단 말이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역 쪽으로 되니까 반드시 태양광선을 이용해야 돼. 근데 과연 식물체가 이런 각각 다양한 파장이 있는데 이런 파장 중에서 어떤 파장을 가장 잘 좋아하니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엥겔만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자, 슬라이드 글라스를 여기다 준비하고요. 여기 안에다가 광합성을 하는 핵함을 여기다 부어주셨어요. 여기다 핵함을 부어주신 다음에 여기다 각기 다른 빛을 준 거야. 여기 각기 다른 빛을 줬습니다. 이렇게 빛을 줬고 이쪽에다가는 보라색 색깔을 주고요. 이쪽에는 초록색, 이쪽은 빨간색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 분포한 핵함들이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을 받고서 광합성 진행하겠지. 저 광합성 진행한단 말이야.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단파장을 받고 이쪽은 중파장 받고 이쪽은 장파장 받는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파장을 받았을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할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떤 파장을 받았을 때 광합성을 제일 잘할까를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광합성 결과 포당이 만들어지니까 이 포당을 검출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실험하지 않고 이 사람 어떻게 실험했냐면 여기다가 호기성 세균을 발랐어요.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는데 자, 호기성 세균은 무엇을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기체.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야. 그러니까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은 호기성 세균,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을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호기성 세균 여기다 쭉 골고루 분포시켰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 호기성 세균들이 산소가 많은 쪽으로 몰려들겠지. 그렇죠? 얘네가 어느 쪽으로 몰려들다 봤더니 이렇게 양쪽 귀퉁이 쪽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봤어요. 그럼 호기성 세균들이 양쪽 귀퉁이로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이쪽 단파장하고 장파장을 받은 핵함이 광합성을 많이 했고 그 광합성을 많이 한 결과 산소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는 것이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식물이 광합성 하는 데 있어서 주로 이용하는 파장은 청남색인 단파장과 그 다음에 적색광인 장파장을 주로 이용하고 녹색, 즉 중파장을 어떻게 한다? 반사시킨다. 주로 단파장과 장파장을 광합성에 주로 잘 이용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레슨 단서가 엥겔만입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대 과학자들이 저 첨단 장비를 갖고서 연구를 해봤어. 이제 실험 실험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 실험이라고 하는데 자, 스펙트럼 실험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 그래프만 해서 할 수 있는데
빛의 파장이야. 빛의 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흡수율이에요. 이거 뭐냐면 빛의 파장별로 식물이 어떤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하는 흡수를 비교한 거야. 파장별 흡수를 비교한 거야. 그랬더니 역시 여기가 이제 장파장 시작이고 여기 장파장이고 이쪽에 단파장 가져가면 흡수율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뭘 알 수 있어? 식물이 가장 잘 흡수하는 파장은 단파장하고 장파장을 가장 잘 흡수하는구나 라고 다시 알 수 있겠죠. 요 그래프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해봅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주어리 같은 애가 또 시비를 걸 수 있겠지. 선생님, 흡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만큼 많이 이용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냥 흡수만 많이 할 뿐이지 실제로 광합성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비 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보여준 거예요. 여기가 파장이고요. 여기가 장파장이고 여기가 광합성 속도로 광합성 속도. 그러니까 얘가 흡수를 잘한다고 해서 그걸 실제로 광합성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흡수만 잘하고 광합성 실제 이용하지 않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얼마나 빛의 파장이 별로 빛의 파장을 바꿔줬을 때 얼마나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가를 또 그래프를 보고 봤더니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단파장 받았을 때 광합성도 제일 빠르고 장파장 받았을 때 광합성도 제일 빠르구나 라고 다시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왜 졸려? 안 보여요. 졸린다고? 준수야, 제가 나한테 화학 배웠을 때 많이 졸았다고 하는 거는 내 잘못이 아닌 거 알 수 있겠지? 제 잘못입니다. 쟤는 하여튼 문서 가는 무조건 자요. 좁니다. 자, 요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요 그래프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작용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파장별로 식물체가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그 흡수를 본 거고요. 그 다음 작용 스펙트럼은 빛의 파장별로 광합성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를 본 것이 바로 작용 스펙트럼이야. 근데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을 봤을 때 그래프가 똑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단파장과 장파장은 흡수를 잘하고 또 그만큼 광합성이 잘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이 단파장, 중파장, 장파장인데 에너지를 본다면 어느 쪽의 에너지가 제일 클까? 장파장이 제일 에너지가 커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진동수가 어때? 커요. 파장과 진동수가 반비례하잖아요. 네. 그렇지?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에너지 제일 커요. 에너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얘가 투과율이 제일 커요. 투과율이 제일 크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투과율이 작습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무선 이거 보냐면 자외선이 진동수가 크고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율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뚫어서 피부 손상이라든가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블럭 바르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는 자외선을 차단하게 돼요. 자,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있다 진짜.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고 이 바다 주변에 여러 가지 해조류들이 존재할 거야. 그렇지? 근데 여기 태양빛이 빨주노초 파나보 5만 가지 파장이 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는데 이 들어가서 얼마나 바다 속 깊음까지 들어가냐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그때 달라요. 어떤 게 제일 깊이 들어갈까? 빨간색, 파란색. 그렇죠. 청색과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빨간색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요. 보라색 광선이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여기 바닷물 속에 살고 있는 해조류들이 어디에 서식하냐에 따라서 흡수할 수 있는 빛이 달라지겠지. 그렇죠? 만약에 빨간색 빛을 주로 빨간색 파장을 빛을 많이 흡수하는 해조류다라고 한다면 걔네는 아마 여기에 존재할 거야. 그렇지? 만약에 초록색을 좋아하는 그런 해조류라면 얘는 표면부터 중간까지 이 정도 깊이에 존재하겠지. 만약에
청량색 광을 흡수해서 주로 광학을 이용한다고 하면 표면부터 뒷부분까지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빛의 파장에 따라서 빛을 뚫고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해줄들의 분포 지역도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주로 적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해줄가 뭐냐면 녹줄가 있어요. 녹줄가 있을까? 뭐 파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래요. 예. 그 다음에 녹색 광선 이용하는 거, 그리고 갈조. 그 다음에 청색 광을 주로 이용하는 거, 홍조. 홍조. 그래서 각각 흡수해서 이용하는 파장이 좀 달라. 이렇게 외우거든요. 나는 이게 적색이잖아. 정록 생명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안 하겠지만 가을 되면 운동해야지. 그러면 이건 뭐 청팀 또 홍팀. 그쵸? 그렇게 하면 얘기 안 되는구나. 가진 것들 얘기. 우리나라 정시색깔. 네. 그러면 청색 있고 붉은색 있잖아. 그치? 느낌 파보지? 그래서 파란색이 좀 더 많구나. 이제 파란색 젖었잖아. 그쵸? 파란색 보자. 아니, 옷은 빨간색이에요. 그렇군요. 쌤 지금 파란색 지금 분필 케이스도 파란색이 나왔어. 나대지 마시고요. 내가 저번에 채점할 때 빨간색으로 채점했더니 가져나갔어. 선생님, 너무 정초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왜 빨간색 펜으로만 채점하십니까? 그래갖고 파란색 펜을 준비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에 번갈아서 채점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점수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여기에 녹주가 살고 있고요. 여기 갈주가 살고 있고 여기 홍주가 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자. 응용을. 우리가 아주 날씨가 더울 때 녹조 현상이라고 있어요. 녹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져서 녹주가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야. 그래서 막 물이 막 녹색으로 닿고 있는 것이. 적조 현상은 뭐야? 적주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러면 녹주 현상과 적조 현상을 봤을 때 발산 장소 좀 다른 것 같아요. 유추해보자. 자, 녹조는 얕은 물에서만 살지. 그러니까 얘는 얕은 물에서. 얕은 물. 강가라든가 이런 데서 생긴 거고, 적조 현상은 어떤 물입니까? 깊은 호수라든가 바다, 깊은 데서. 이렇게 녹조 현상과 적조 현상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위치가 다른 이유. 그냥 매운 것이라 여기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렇죠?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빛의 파장 봤고요. 그 다음에 빛의 색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식물체가 광합성을 열심히 하게 되면 포도당을 만들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포도당. 그래서 광합성 관련 실험을 한번 해보자. 광합성 실험인데, 자, 이 식물이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할 때 첫 번째, 자, 빛의 세기를 가지고요. 빛의 세기와 그 다음에 광합성을, 빛의 세기에 따라서 그 식물체가 얼마나 광합성을 많이 하냐 그런 실험이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실험이 있겠죠. 여기 시험관이 있고요. 물을 넣어놔. 자, 물을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물풀을 집어넣어요. 물풀을 집어넣고요. 물풀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등을 설치하는 거죠. 전등을 설치해요. 자, 전등을 설치하고 이 전등을 가까이 멀리 이동시키는 거지. 그럼 이 전등의 위치가 가깝고 멀어짐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 거야? 빛의 세기가 달라진 거야. 그럼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에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증가하고 감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열심히 광합성한다면 여기서 공기방으로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겠지. 요거 올라오는
기포, 수를 가지고서 광합성이라고 칭할 수 있겠지. 가까웠을 때, 멀어졌을 때. 그렇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다면 이 전등은 가까이 멀리함에 따라서 빛의 색이 변할 수 있는데 가까이 멀리함에 따라서 빛의 크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온도도 바뀌지. 너무 가까우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물이 든 수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앞에 물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빛이 통과할 때, 빛이 이동할 때 온도의 변화는 여기, 그러니까 그 열 에너지는 물에 전달해주고 오로지 빛만 얘한테 전달해주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는 물을 갖다 둔 이유가 바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물을 설치합니다. 이런 시험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실험은 어떤 게 있냐면 물을 집어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식물의 이파리를 잘게 쪼개요. 식물의 이파리가 이렇게 있답니다. 식물의 이파리를 놓아주면 식물의 이파리를 잘게 찢는 거예요. 불쌍. 자, 잘게 찢고요. 자, 잘게 찢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예. 자, 집어넣게 되면 얘가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등을 설치한 거죠. 전등을 설치하고 전등을 가깝게 멀리 하면서 얘가 열심히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할까? 탄소 기체. 산소 기체가 발생했지. 산소 기체가 발생할 때 어떻게 될까? 기포가 생기면서 떠오르는. 오르륵 하고 올라오겠지. 그렇지? 그래서 올라오는 시간에 재해서 광합성을 시청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물 수조를 설치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할 것이 바로 뭐냐면 식물의 이파리를 잘게 쪼갠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물에 가라앉지 않아. 왜 그러냐면 얘가 기존에 했던 광합성이 있을 거 아니야. 광합성이 있고 이 체내에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주사기를 생겼어요. 주사기를 맞고 여기다가 식물체의 잎을 넣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피스톤을 바깥쪽으로 당기는 거야. 바깥쪽으로 당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야? 그렇죠.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스톤을 밖으로 빼내는 거야. 그래서 집어넣어서 떠오르는 시간을 잰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저건 이해되니까? 근데 쌤, 그림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뭐야? 그림을 너무 디테일하게 그리셔가지고 피니까 힘듭니다. 주어 자식을 좀 못할 거지. 주어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 실험입니다. 또 보자. 자, 광합성 산물 실험을 보자. 자, 광합성 산물. 자,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C6H12O6를 만들겠지? 그 다음에 CO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광합성 결과 포장이 만들어요. 그럼 이 포장을 검출할 반이 무슨 반이야? 베네디트 반이에요. 그렇죠? 베네디트 반. 베네디트 반인데 식물체가 광합성한 후에 유기양분을 포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가 식물체 내에 저장할 때는 이걸 포장을 그냥 두지 않아. 이 포장을 여러 개 모아.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체 이파리에 실제로 보관된 형태는 포장 형태로 보관되지 않고 여기 있는 녹말의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식물체 내에서. 그래서 이 녹말을 검출할 수 있는 반은 무슨 반이에요? 아이오딘. 그렇죠? 아이오딘, 칼륨 용액을 가지고서 녹말 검출 실험을 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얘가 방송 얼마나 많이 했어? 라고 하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녹말
녹말을 보시면 녹말. 그러니까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만 이것이 녹말의 형태로 체내에 전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이파리의 녹말의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식물 이파리에다가 아이들이 떨어뜨리면 색깔이 바뀌어요. 근데 얘가 계속 이파리 녹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이 되죠. 약간 밤이 돼요. 밤이 되면 그 납본했던 녹말을 어떤 형태? 설탕. 설탕의 형태로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물체 내에 이동하는 형태는 설탕의 형태로 운반이 돼요. 그럼 이 설탕 형태로 어디로 운반되냐? 이건 목적자가 다 달라.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뿌리로 갈 수도 있고요. 줄기로 갈 수도 있고 열매로 갈 수도 있고 그건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 그러면 뿌리로 가는 대표적인 예가 뭐였을까? 고구마. 그 다음에 줄기로 가는 뭐였을까? 감자. 열매로 가는 거. 과일로 가는 거죠. 옥수수는 뭐예요? 옥수수 열매겠죠. 그쵸, 옥수수가 열매예요? 그럼 그게 뿌리입니까? 과일 아니면 어? 잠깐만. 아 그러면은 다 먹고 입가심으로 옥수수 먹으니까 제 뿜잖아 지금 옥수수가 과일이라고 막 하잖아. 그렇다고 열매는 아니지 않아요? 열매인 것 같은데요? 과일도 열매 아니에요, 사실은? 걔가 씨앗입니다. 씨. 열매도 씨앗이잖아요. 열매는 씨앗인 거죠. 열매가 씨는 아니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래서 식물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모양은 좀 달라. 근데 이 설탕의 형태로 운반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운반되냐면 체관을 통해서 운반돼요. 체관 통해서. 아까 저번에 선생님 설치가 체관 이동하기 때문에 체관 거기에 잘라내면 부풀어 온다 그랬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한상바퀴라고. 그렇죠? 뭐요? 일단 주사기에 저거 한 대로 뒤에 공기가 제거돼요. 당기니까. 나도 안 해봤어요. 당기인데 왜? 압력이 낮아지잖아. 왜 그런 거예요? 왜 공기가 제거돼요? 피스톤을 밖으로 당기니까 여기가 압력이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으로 기체가 빠져나오죠. 아. 그거를 뭐라 하더라고요? 확산? 생각해보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에이. 여기까지 던질 수 있냐? 알죠. 한 손으로 그냥. 오우씨. 나 가른이 춤추는 것 같다, 릴스에서. 초단위로. 네. 가른이 릴스 찍었어요. 뭐라고요? 가른이 춤췄어요, 릴스에서. 가리가 춤을 춘다고? 네. 가리가 설마 춤을 추겠어? 보내드릴까요? 가리 너춤 잘 추냐? 제가 0.1, 내가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찾았어요.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던데? 오른쪽 한 앞부분에서 한 4번째가 5번째가? 진짜 돌려봤어. 거기다 넣었지. 몇 개다. 뭐라고 내가 1초 단위로 내가 정지하고 그냥 봤어. 0.1초 단위로 봤어. 그것 때문에 30분 썼을 때. 처음에 넣었길래 네가 카메라맨 있는 가리가 춤을 춘다고? 네. 자, 상상이 안 돼. 가리가 춤을 춘다. 그 인스타에서 뭐라 쳐야지? 문산중 대신 전해드린다에 들어가면 가로 쭉 내리다 오면 가르디가 춤추는 게 있어요. 가리가 춤을 잘 춘다고? 또? 몇 등 했냐 그거? 2단계? 1등 뭐 했냐? 1등이 뭐였는데?
그 여기가 유상실이야 하면 유상실이라는 건 실전 치는 게 있어. 아 봤었던 본거 같아. 교장쌤은 적폐지. 나 그걸 도와줘요. 그 위클 쌤이랑 그거 하는 거. 자, 책 한번 찾아볼까? 네. 봅시다. 어디서 정리했냐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거의 8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80, 4페이지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 네, 84페이지까지 했네요. 분석 과목 강의. 했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멘트 에겔만션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죠? 에겔만션까지 했고,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것이 명반은 안반은 해야 되겠네. 페이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보면 그래프 하나 나오지? 그렇죠? 이게 흡수 스펙트럼, 자이온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당파장과 장파장을 주로 광합자장을 이용한다라는 사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그 실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망가지냐? 그거 이거 어떻게 해야 망가질 수 있냐? 그러니까요. 진짜 신기해. 어떻게 해야 망가지는 거지? 이거 어떻게 망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죽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빈이 이거냐? 네. 가빈 수 너지? 그 심씨라고 하거든요. 마이너스에서 맞죠? 무조건 끈에 닿기만 하다 망가지고. 자, 광합성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광합성 과정. 자, 광합성 과정을 이제 설명할 때 이거 좀 어려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C6H12O6 그 다음에 O2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화학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화학 때문에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아마 미정 대수로 다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럼 미정 대수를 이용해서 이거 한번 뒤에서 한번 찾아봐요. 미정교수요? 예. 앞에 기수 한번 넣어봐요. 딱 암산을 하겠습니다. 저는 암산하던 6CO2 더하기 6H2O 1C6H12O6 더하기 6대 1대 6, 22, 6, 6, 몇 개냐? 6개, 12개, 18개, 6대 1대 3인가? 6613? 6613 아니야? 이거 못한다고? 아, 6613이 아니네, 잠깐만. 6이 12, 18개. 아, 6616. 6616. 자, 보자. 6CO2, 6H2, 6O2 되겠죠. 맞죠? 원래는 그거 아니야. 원래는 그거 아닙니다. 이게 틀려요,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틀린데 여러분 과정에서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미정계수가 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 원래 여기 12야, 이게. 12보다 6H2가 붙어요. 근데 이거 생략하고 이렇게만 쓰자.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화학에서 배웠듯이 CO2의 화학식 얼마? 44죠. 그 다음에 C6H12O6의 화학식 얼마야? 180 나왔냐? 그럼 이거 갖고 우리가 몰비를 갖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렇죠? 생물 문제나 화학 문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CO2를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만큼 광합성이 이용되었다 가정한다면 그때 생성되는 C6H12O6의 생성된 질량 구할 수 있겠다. 보여봅니다. 몰라요. 안판에서 몰라요. 99면? 저 안판에서 몰라요. 야, 90 아니야. 90 아니야? 자 보자. 얘가 6몰 반응한다면 얘가 몇 몰이야? 1몰. 1몰 생성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180g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6몰이 반응한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6몰이 반응한다면 얘가 1몰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재 얘는 표준 상태에서 11.2리터야. 6분의 1몰. 0.5몰이잖아, 그렇죠? 네. 0.5몰이 반응한다면 얘는 몇 몰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걸 180으로 하자, 180으로. 얘가 6몰이면 180g 만들어주는 거야. 0.5몰이야. 그럼 얘는 몇 g이야? 90g이야? 산소가 좀 어렵네. 12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럼 180 나누기 12 하면 15g이군요. 몇 g이야? 15요. 15야? 15g의 글루코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산소가 좀 어렵네요. 혹시 나온 적 있어요? 어디 어느 학교다? 나온 적 있어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나와도 돼요? 왜? 대놓고 선행 아니에요? 아니, 나옵니다. 나와요. 나온다고 해서 그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아쇠 과정을 보게 되면, 다시 식을 쓰자. CO2 플러스 H2O, C6H12O6에다가 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요때 비대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야. 자, 비대너지가 이렇게 들어간다. 비대너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보자. 상식적으로 한번 볼까요? 상식적으로. 산수를 봤을 때, CO2와 H2가 있는데 거기다 빛을 쬐주게 되면 정말 글루코스가 만들어질까? 그럼 공기 중에 CO2가 있고 공기가 수증기가 있는데 거기다 빛을 쬐주게 되면 공기 중에 막 글루코스가 막 생기나? 그런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 생명체 내에서 CO2와 X 같은 무기물들 이용해서 글루코스 같은 원자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명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just one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H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대너지를 직접 쓸 수 있다고. 없다. 그래서 식물체 내에서 이렇게 방학들이 진행될 때 빛을 쬐준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을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하나는 명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암반응이 있어요. 명반응하고 암반응. 명반응, 암반응. 무시간? 줄 거야? 네, 집중합니다. 드래곤, 이게 무슨 드래곤 다음에 자꾸 불을 내뿜어. 확 그냥. 자, 명반과 암반응이 있어요. 명반과 암반응이 있는데, 자, 명반할 때 명이 뭐예요? 달걀명. 달걀명. 자, 암은 어디가? 바위형. 그치? 그래서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반응은 명반과 암반 두 가지로 분해요. 일단, 명반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명반은 그라나에서 일어나요. 그라나가 뭐예요? 틸라코이드. 저번에 그림 그렸어? 네. 틸라코이드 일어나고,
얘는 스트로마이저입니다. 스트로마이저. 그러면 도대체 명반이 뭡니까? 명반은 자, 명반은 식물체가 빛 에너지 이용해서 생명체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생명체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 형태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명반입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ATP라고 하는 것을 하고 NADPH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는데 ATP만 알면 돼요. NADPH 몰라 좋아. ATP를 만드는 거야. 우리 생명체를 쓸 수 있는 just one 하나밖에 없어. ATP밖에 없는데 그 ATP를 만들어준 거야. 빛을 이용해서. 그래서 ATP와 NADPH를 만들어요. 이것이 식물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럼 암반응은 뭔데요? 암반응은 6분자 이상의 탓을 이용해서 얘네를 꾹꾹 계속 붙여. 그래서 C6H12O6 글루코스를 만든 거야. 그러면 6분자의 낱개로 존재하는 저분자 물질 CO2를 모아서 포장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수소. 에너지. 뭐가 에너지 필요해? 그 에너지가 바로 ATP. 요 명반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여기에 사용된 거야. 오, 그러면 순서대로 봤을 때 명반이 먼저 진행돼야 돼, 암반이 먼저 진행돼야 돼. 명반이 먼저 진행돼야 돼. 그래야지 뒤에 암반이 진행돼서 최종 산물인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식물체가 있을 때 식물체한테 빛을 주지 않게 되면 그 식물체가 광합성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명반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암반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O2를 주지 않으면 광합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명반 열심히 해봤자 CO2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글루코스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없잖아. 온도가 적합하지 않게 되면 6분자의 CO2 갖고 글루코스 만들 때 수없이 많은 효소 작용이 되는데 그 효소 일을 못해. 그럼 글루코스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쵸? 우리 기억하자. 자, 그럼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만약 12시간이면 진짜 24시간 정도 와요. 아무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서 어떤 식물 하나 두고서 그 식물의 환경을 좀 더 바꿔준 거야. 자, 첫 번째 날이다 치자. 첫 번째 날에는 CO2를 주고 빛을 주지 않았어. CO2만 공급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반대로 CO2는 주지 않고 빛만 줬어. 세 번째 날에는 첫 번째와 똑같이 CO2는 주고 빛은 주지 않았어. 이때 이 식물이 한 광합성이 한 거거든. 자, 첫 번째 날에 CO2는 주고 빛을 주지 않았어. 광합성을 못할까? 못하겠지? 두 번째 날에 CO2는 안 주고 빛만 줬어. 광합성이 못하지? 세 번째 날에는 첫 번째 날과 똑같이 CO2는 주고 빛을 주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때는 놀랍게도 포장을 만들어. 왜?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조건이 똑같은데 왜 첫 번째는 광합성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는 광합성하는 이유가 뭘까? 이미 빛을 좀 받아놓은 게 있어. 그렇죠. 이 두 번째에서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고 보이지만 실제로 이 속에서는 어마무시하고 서프라이즈하고 판타스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두 번째 날에서 이 두 번째 실험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정말? 명반응. 그렇지. 명반응이 없어. 여기서 명반응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여기서 암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첫 번째 과정을 보게 되면 명반응이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1번과 3번이 조건이 똑같은 불구하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근데 포장이 생기다가 왜 말어? 그 CO2 다 써서. CO2 다 써서? 명반응의 산물이 고갈됐기 때문이지. 그치? 맞죠? 명반응의 산물이 고갈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만들지 못한 거지. 만약에 여기다가 빛도 같이 줬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그쵸? 두세 개겠지? 그럼 다 이해한 거지? 네.
그럼 저번에 삼투압 설명했었니 내가? 3초 아니야? 삼투. 알아친 거. 우리가 참 설명했는데 알아친 무슨 말이죠? 이거 필수가 오케이, 삼투 설명합니다. 삼투. 상, 초, 자, 삼투 설명해. 삼투. 스머시. 삼투. 원. 자, 삼투는 무엇하고 똑같냐면 확산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삼투가 어디 적용되냐면 식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바로 삼투예요. 그러니까 삼투라고 하는 것이 식물 뿌리에서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원리가 삼투인데, 그럼 도대체 삼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삼투라고 하는 것이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삼투야. 저농도에서 고농도 방향 뭐가 이동한다고? 물이 이동한다. 물이. 선생님, 그럼 확산하고 반대잖아요.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질이 이동하는 거야. 질. 알갱이 이동하는 거야. 입자가. 위에는 뭐가 이동하는 거야? 매. 물이 이동한단 말이야. 그게 차이점이야. 그 다음에 이쪽 저농도와 고농도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투막이 있어요. 반투막을 연결해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사람을 바로 삼투라고 해요. 선생님, 반투막이 뭐예요? 반투막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 설탕의 소금알갱이는 통과할 수 없고요. 용매, 물이죠? 물은 통과할 수 있는 작은 구멍 뚫린 막을 바로 반투막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분명히 확산과 분명히 반대 방향을 가는데 얘를 왜 확산과 같은 쪽으로 왜 자꾸 설명합니까? 얘는 뒤에 가서 결론 내리겠습니다만 얘는 결론으로 보면 물의 확산. 무엇의 확산? 물의 확산이야. 물의 확산이라고요? 주소, 다들 총 갖고 와. 그렇지. 확산하고 이게. 자, 용질은 통과 못하고 용량 통과했는데 얘는 물의 확산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요거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야. 저농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은 많은데 용질이 좀밖에 없는 거지. 고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좀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이거는 용질, 그러니까 설탕, 소금은 중요하지 않아. 왜? 이거 통과 못할 때. 그렇지? 물만 통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 저농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은 거야. 고농도는 물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간다. 그래서 물이 확산해 거야. 그러면 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양쪽의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타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은 농도가 평형이 되는 쪽으로, 농도가 평형이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확산이 들어가는 것도 이쪽에 향수병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쪽과 저쪽의 농도가 어떻게 되면 같아진 거잖아. 그렇지? 그렇고 마찬가지로 얘는 농도가 평형이 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고요. 여기 사이에 반투과성 많이 있다 치자. 반투과성 많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겠지. 용질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럼 양쪽에 물을 넣어놨어요. 물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용질 집어넣단 말이야. 이쪽에는 용질을 많이, 이쪽은 용질을 조금.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말한다면 용질이 많은 이쪽이 고농도야, 저농도야? 고농도. 용지에 따져보면요. 그렇죠. 얘는 용질 좀밖에 없지? 뭐야? 저농도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투과성 막이 있는데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만 통과하시는 거지. 그래서 물은 이렇게도 이동할 수 있고 이렇게도 이동할 수 있어. 근데
저농도와 고농도를 보게 되면 어느 쪽에 물이 더 많아? 저쪽에 물이 많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만약에 30개가 간다면 이쪽으로 얘가 70개가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40개가 물이 가는 것으로 보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이동 속도에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는 물이 점점점 많아질 거고 얘는 물이 점점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쪽은 농도가 점점 낮아질 것이고 얘는 농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게 되겠지. 그래서 농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동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본다면 물은 양쪽으로 같이 가요. 같이 하는데 양쪽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우리 눈에는 한쪽으로만 물이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지. 그치? 저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것이 뿌리에서 물 흡수한다고 하는데 뿌리에서 물 흡수하는 건 어떤 관련성이 있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자, 식물의 뿌리가 이렇게 있다 진짜. 식물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의 뿌리 쪽으로 물을 흡수하겠지? 물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물이 들어가는데 물이 들어갈 때는 이 식물체의 뿌리가 고농도예요. 바깥이 뭘까? 여기가 저농도예요. 그러니까 저농도를 고농도로 뭐하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통해서 뿌리 쪽으로 물을 흡수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물체를 죽이기 위해서, 물론 죽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가 뭔가 막 꿀팁을 얻어가려는 것처럼 막 운동을 했는데 그러지 마. 이 식물체 주변에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이 식물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 죽냐면 원래는 이 식물체 안쪽이 고농도고 바깥쪽이 저농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바깥쪽에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쪽이 고농도 되고 안쪽이 저농도가 되겠지. 또 어떻게 되다 보니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말라 죽겠지. 그래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식물체가 말라 죽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케이? 그죠? 그래서 이 뿌리에서의 물 흡수하는 원인은 바로 삼투라고 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흡수할 수 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삼투라고 하는 건 현상이고 삼투 현상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 잘 일어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는 삼투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삼투압. 압이 뭐야? 압의 뒤에야? 압력. 압력이야. 압력. 갑자기 압력이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여기에 물입자가 들어가요. 그렇지? 물입자가 병진, 회전, 진동을 하면서 여기 있는 반사성을, 이 반사성 막을 미는 힘,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삼투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쪽에는 물이 30개밖에 없고 이쪽에 물이 70개가 있으니까 이 병렬을 미는 힘은 누가 더 세요? 물입자가 많은 것이 힘이 셀 거 아니야. 그렇지? 물입자가 미는 힘이 여기가 더 세니까 그 센 거 차이만큼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그렇죠? 삼투압이라는 거. 그래서 삼투압은, 이런 삼투압은 비례합니다. 파이가 삼투압인데. 네, 파이가 삼투압이에요. 파이가 삼투압인데 이런 현상이 무엇에 비례하냐? 그러니까 이런 삼투 현상이 잘 일어나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물이 결과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 물이 이동하는 것을 더 잘 이동하게끔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의 농도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삼투압은 양쪽의 농도에 비례합니다. 농도에.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삼투압이 커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삼투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물입자들이 끊임없이 분자운동을 하기 때문이야.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분자운동이 어떻게 될까? 활발해지겠지. 그럼 뭐예요? 삼투 현상이 좀 더 잘 일어나겠지. 그래서 절대 온도에 필요합니다. 절대 온도. T는 절대 온도야. 라이트는 절대 온도야. 그래서 이거를 능으로 바꾸면 비례 표시를 능으로 바꾸면 뭐가 필요해? 비례 상수가 필요하지. 상수가 필요한데 이 물 분자의 운동 자체가 기체하고 똑같아요. 병진, 회전, 진동도 하는 말이야. 근데 그 기체의 운동을 표현한 상수값이 있지 뭐야? K. P는 에너지로. 네. N. N은 뭘 쓰고? R. 그래서 C, R, T 됐습니다. 된것 같은데.
되는데 이거 했는데? 이거 확실히 안 했는데 이거. 이거 피분 에너지가 똑같아. 피분 에너지하고 한번 볼까? 제가 학교는 아니지만 자 P분은 nRT에서 P가 암력이잖아, 그렇지? 이걸 암력에서 풀어보자. 암력 풀면 부피분의 몰수 RT가 되겠지. 네. 그렇지? 부피분의 몰수가 뭐야? 부피분의 몰수가 뭐야? 용의 밀서 속에 들어있는 용지의 몰수가 뭐야? 뭘로 보잖아. 그렇게 되잖아. 똑같잖아. 그거 왠지 불길할 때 모르는 거 알았어? 몰라 정도 배웠어요. 몰라는 건 딱 한 문제 하나밖에 안 써요. 몰라는 건. 모르는 걸 모른다고? 네.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몰라라고. 용액의 용질의 용맥. 이거 뭐야 이거 몰라요 뭐였지? 까먹었어. 잠깐만. 뭐예요? 자, 보자. 나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2주에 내가 더지를 다 때려 이제 화학점을 오는데 가지고 지금은 내가 생물학을 잘 모릅니다. 아 맞다. 쌤은 이제 화학 가시죠. 나대지 마시고요. 걱정돼 죽겠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때려잡아야 될지. 자, 삼투라고 하는 현상을 배웠고요. 삼투 현상을 배웠고, 자, 이 식물의 뿌리에서 물 흡수한단 말이야. 물을 흡수해서 여기에 식물 뿌리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삼투를 이용해서 물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기 뿌리 쪽에 있던 물이 물관을 따라서 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물이 올라가죠. 맞죠? 물이 올라가려는 힘은 도대체 어떤 힘입니까? 어떤 힘으로 끌려 올라갑니까? 이거 증산작용. 첫 번째는 증산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음압수소. 모세관현. 모세관현이 뭔지 알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 걸어가면 바지 끝단에 물이 좀 젖잖아. 이거 쭉 타고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준서가 집에 갈 때 바지 끝단에 살짝 젖으면 집에 가면 여기까지 막 물이 젖어 올라와 있잖아, 그렇지? 바로 모세 현상이야. 여기 작은 틈을 타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뿌리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응집력.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이 식물의 뿌리에 있던 물이 이 줄기를 타고서 이 끝까지 올라가느냐, 그건 아직 다 설명 못해요. 아직까지 현대과학으로는 아직 다 설명 못합니다. 자, 삼투 현상을 좀 한번 보자. 자, 삼투 현상을 동물 세포와 이제 식물 세포가 이런 삼투 환경에 놓였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 건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있어? 하나는 세포 벽이 있고 하나는 세포 벽이 없고의 차이가 있겠지. 그러면 동물 세포는 세포 벽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자, 고장의 등장의 저장액이죠? 저장액. 자, 고장의 등장의 저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세포질을 기준으로 해요. 세포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요, 같아요, 낮아요. 만약에 세포질의 농도가 0.9%를 가지고 있을 때 고장액이라고 하는 것은 9%, 등장액은 0.9%, 저장액은 0.09% 이렇게 보게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동물 세포를 고장액에 집어넣습니다. 자, 그릇이 있고 물이 있고요. 여기 동물 세포를 여기다 집어넣었죠. 고장액 그릇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 0.9%고 바깥에는 9%야. 물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저에서 고로 이동하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 쭈글쭈글해지겠지? 세포들이 수축하겠지. 고장의 기분이 세포 수축하겠지. 뭐야? 고장의 기분이 고장나겠지? 설명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안 배웠잖아. 내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 조금 전에. 그래요? 어디다 지금 정신 팔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고장액은 세포질의 농도보다 높은 용액. 네. 같은 용액, 낮은 용액. 그치? 오. 그래서 이거 썼잖아. 얘는 0.9%, 얘는 9%, 0.9%, 0.9%. 좀 뭐 시기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얘가 물이 빠지겠지. 그래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겠지. 지금 얘가 물이 빠지는데 물이 빠지면 할까? 아니요. 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단지 물이 들어가는 속도에 비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지. 그래서 우리 뇌는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제 부르는 거지. 그 다음에 등장액은 어떻게 될까? 아무 변화 없겠지. 아무 변화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물의 출이 없는 건가? 아니요. 아니지. 물이 출가하지만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 똑같다는 얘기. 얘는 변화 없어요. 변화 없고요. 자, 저장액 한번 보자. 자, 저장액. 세포 안에다가 용액에다가 세포를 넣었어. 이렇게 농도가 낮아.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오겠지. 근데 세포가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진단 말이야? 돌아가요. 근데 얘는 세포 벽이 딱 잡아줄 텐데 세포 벽에서 점점 커져. 터져요. 터가 터져. 그걸 바로 용혈 현상이라고. 약간 우주 갔을 때 사람 터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우주 나가면 사람이 몸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진다 안 돼요? 누가? 저희 과학생. 안 터져요. 우리 과학생 진짜. 그거는 압력만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뭐야? 거기는 온도가 맞아요. 마이너스 270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얼어붙어 버려요. 아 얼어붙은 다음에 터져요. 얼어서 못 차리는데 무슨 터집니까? 안 터집니다. 그러니까 압력만 봤을 때 이론적으로 터져. 압력만 봤을 때. 근데 실제 우주에 나가고 우주의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터지는 않아요. 잘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몸에 있는 물이 빠른 속도로 승화된다. 다 빠져나가요. 푸석푸석한 고체 덩어리. 잘 이해 못하시겠으면 영화 그래비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잘 나와요. 인터스텔라 짱. 아니요, 그래비티 한번 보십시오. 혹시 시험 끝나면 보여주시죠. 뭐하냐? 이 새끼가. 눈만 갖고 있었다고? 영원히 함께 해줘. 아, 진짜. 저게 졸라고. 영원히 갖고 싶나 봐요. 자, 동물세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식물세포 한번 보자. 식물세포. 식물세포 좀 봐봐. 자, 식물세포인데. 그 여러분 물리하고 지하 가르치는 선생님은 여선생님입니다. 여선생님 오실 거예요. 네. 뵌 적 없죠? 네. 본 적 없죠?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어? 너 배웠잖아. 물리 배웠잖아. 땡이야. 그 저기 양현 선생님. 할머니 있어. 그 여잔데 노란 머리예요. 제시카? 그런 거죠? 그럼 내 머리 무슨 색깔이야? 회색. 흰색? 저거 회색이라. 그럼 너 다른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 저기 백발. 머리 흰 선생님 이렇게 말하냐? 내 머리가 흰이야? 야 그럼 노란색도 아니었겠네 한. 야, 내 머리가 흰어? 검은 색깔이잖아. 회백색. 왜 그랬을 거야? 빛 때문에 그런가? 그래요. 난 머리고 블랙이구나. 나는 머리카락 검은 색깔이고요. 집에서 옷을 입을 때는 잘 블랙을 안 입어요. 검은색. 지금 블랙 입으셨는데요? 그치, 이거 어쩔 수 없이 입었어요. 원래 검은색 옷 안 입어요. 거기 검은색 옷을 입으면 머리가.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그 검은색 옷은 다 크죠. 옷이 다 크죠. 아. 자, 어디에서? 어디했지? 저거 되게 좋아해요. 뭐? 자, 그다음 식물세포 보자. 식물세포. 식물세포는 세포 벽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그릇에다가 얘를 집어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포벽이 그냥 있겠지. 세포벽은 그냥 있고 세포막만 쭈쭈가 이렇게 져있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원형질 분리라고 해요. 원형질 분리라고 해서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저장액이 집어넣었어. 자, 저장액이 집어넣으면 세포가 점점 커지겠지. 네. 이거 몇 분에 끝나는 거니? 35분이요. 지금 시험 본다는 자, 세포가 점점 커지는데 세포벽이 있고요. 세포 많이 커지다가 세포벽에 딱 달라붙겠지.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퍼지지 못해. 그치? 퍼지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터지잖아요. 세포벽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해요? 이런 상태를 팽윤 상태로. 폐륜 상태요. 팽윤. 팽윤 상태. 자, 팽윤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과 세포벽이 딱 달라붙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 그가 팽윤 상태. 세포벽은 안 터져요. 예. 간단해요. 예. 손으로 찢기던데.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납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되게 좋아하네, 저. 아, 가슴이 저거, 씨. 이 정도 간이면 괜찮나요? 예. 또만 설명하세요. 나는 이 수업할 때 이게 딱, 벌써 분량을 딱 먼저 넣고 봅니다. 거기까지만 해요. 딱 끝나요. 일찍 끝날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일찍 절대 끝나지 않아. 그치? 예. 딱 시간을 맞춰서. 머릿속에는 딱 그 컴퓨터 용량처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거 2시간 분량, 1시간 반 분량 딱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2시간 분량. 자, 보자.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식물세포를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식물세포를 처음에 고장기에 집어넣어요. 식물세포를 고장기에 집어넣고, 이 고장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세포를 꺼내서 다시 저장액 속에 옮겨 답니다. 그때 나타난 변화가 있고요. 고장에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형질 분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저장에 옮기다면 어떻게 될까? 세포가 점점 커지겠지. 그 세포가 커진 걸 그래서 표현합니다. 이 X축이 뭐냐면 세포의 부피. 세포의 부피고 상대적 부피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고 여기가 1이야. 이게 원래 크기야. 원래 크기고 여기에 저 고장에 집어넣을 때는 이쪽에 1보다 더 작은 상태 있었겠지. 그럼 Y축은 뭡니까? Y축은 압력이야. 압력. 삼수압 할 때 그 압력이야. 자, 그러면 고장에 있다가 저장에 옮기다가 세포가 점점 커지겠지. 자, 커지면 어떠한 압력이 점점 작아져요. 이 압력이 바로 뭘까? 어떤 압력일까? 이게 바로 삼수압. 삼수압인데 왜 삼수압이 점점 작아지는 거지?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나 좁아지지. 그 삼수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점점 커졌어. 그래서 원래대로 크기를 회복했어요. 이제 원형질 복귀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 원래 크기를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포가 커지면서 이 밖으로 미는 힘이 생겨요. 이 밖으로 미는 힘이 쭉 늘어난다. 세포가 점점 커지면서 밖으로 미는 힘이 점점 커져. 이 밖으로 미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이 밖으로 미는 힘을 팽압이라고 해요. 합이요? 팽압이라고 그러는데 삼수압은 밖에서 안으로 미는 힘이고요. 팽압은 밖에서 안쪽에서 밖으로 미는 힘이야. 그럼 반대 방향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단계, 지금 이쪽 상황에서 삼수압과 팽압 중에서 어느 게 힘이 더 커? 삼수압이 더 크지? 네. 삼수압이 더 크고 그거 차이 나는 거.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어요. 그게 물의 흡수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차이 나는 것만큼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계속 세포가 좀 커지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될까?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에 딱 만나게 돼요. 이 만나게 되는 순간은 세포의 삼수압하고
무엇하고 같아? 생압이 같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미는 힘과 바깥으로 미는 게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물의 흡수율이 얼마 되는 거야? 0, 0이 되겠지. 그럼 이 상태를 바로 뭐라고 해? 생, 6, 윤 상태. 생, 윤. 오케이? 아, 이해됐죠? 폐륜. 왜 자꾸 패리려고 그래? 줄. 쌤이 만들었던 거예요. 너는 가윤 맞잖아, 그치? 가윤이야, 가윤이야? 윤이야? 여과는 가윤이가 있는데? 형제예요. 그 여학생거든. 알아요. 가윤. 자매인가? 그럼 너는 상당 오준 할 때 그 윤이? 그 이름이 못생긴 있어요. 너는 박기 윤 있잖아요? 네. 박기? 박귀요? 귀신이에요? 그거 그 가짜는. 상자 귀신? 어? 집거 집에 사는 귀신이야? 아, 지방령? 아까 그 집인데 바퀴 달렸다고? 아, 바퀴 다닌다고? 그럼 너 영어로 말하면 캠핑카야? 맞잖아. 집인데 바퀴 달려서 캠핑카잖아.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바퀴 다니는 집이겠죠, 그냥. 아니야, 뭐, 그, 집에서 어떤 역할을 정의한 것 같은데? 봉고차? 그치. 저랑 제가 굴려간 거죠. 귀신이랑 캠핑카네. 그러면, 저기, 그, 형하고는 그 돌자, 윤자 돌리냐? 가짜 가짜 돌리냐? 가을? 아니, 너무 여자 이름인데. 면? 그러면, 아니, 이건 니네 형 이름은 가이기거든? 가온 가온? 온? 가온? 온이 뭐였지? 온, 그러니까, 따뜻하다. 그러니까 그, 따뜻한 집. 근데 원래 그, 가온이 우리 순우리말 아니야? 아니지. 가온점 할 때 가온아. 그러니까 그 원래 가온 그런 뭔가 가득 찬 뭐 이런 우리말로 온 그런 뭔가 가득 찼다 이런 그래요? 35분이요. 쪽으로 알려줬어요. 준서는 돌림자 있어요? 어? 준. 형 있어? 동생. 남동생 동생. 남동생은 준서면 걔는 준남? 준우. 동서남도 괜찮아요? 준우. 맞지? 준우야? 그다음에 준장 너는 없어요? 형제 없어? 아니 있어요. 그래서 돌림자 써? 아니요. 돌림자 없어? 네. 맞춰보세요. 주원이보다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너 초성도 달라요. 아니 주원이면 초성 비슷하게 했어요. 동생은 주투? 아니요. 동생 아니고 형이지. 형이야? 네. 원이면 주제로로 해서 제록인가? 네. 비제록인가? 35 지났지 않아요? 문제는 은자 있어요? 은 동생 있어요? 그럼 은재 남동생이 여동생이야 여동생은 걔는 여학생 이름은 은자 들어가는데 옛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은혁? 은수? 네. 이 부채가 있잖아요. 오늘 맛을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부채 먹는 맛을. 아이씨 망치지 말라니까